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국회 최고의 실력파 이건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여러분 있지만 투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실력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끔씩은 좀 존재감이 떨어지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제가 꼽는 최고의 실력파 이건태 의원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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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건태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새날에서 나온 방송 중에 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무죄냐가 그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1분 안에 그걸 요점만 담을 줄 아는 사람. 이건태 의원이라고 보고요. 국회에서도 보면요. 막 그 어마어마한 공격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조연 역할을 하면서 전체 판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태 의원은 정말 최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신협 131-022-251063 이건태 의원으로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은 진짜 최고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라는 이유가 국정감사 우수원상 수상하셨대요. 예, 자주 받기 어려운 상인데. 그러니까 후원금이 안 차니까 이거라도 받아라 이런 건가요? 우리 원내대표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받았습니다. 저는 왜 줬는지 알아요. 예. 이게 그 어떤 집단에 들어가 있으면 예. 어떤 사람이 그 상을 받냐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얼마큼 뭘 열심히 하는지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할 때 가장 내실 있게 예. 잘 준비했다. 예. 그렇게 상을 준 거잖아요. 예. 근데 후원금도 안 차고 있어 지금. 마음이 아프네 진짜. 자, 여러분 이건태 의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2배를 거둘 수 있는데 예. 사실상 내년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후원금이 빵빵하게 차 있어야 뭔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선거가 없는 해. 근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말 다 돼가는데 12월 말까지 채우는 금액이 이분들의 활동의 폭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후원금 대신에 우수원상이나 받아라. 이거 박찬대 원내대표가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채웠습니다. 최근에. 예. 여러분 이제 후원금은 이건태 의원에게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위원이 되셨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조직들 중에 제일 열심히 움직이는 조직이 아닐까 싶은데 공식 조직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정책조정회 이런 거 말고 예. 아마 그 외의 모든 조직들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조직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검도기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사검도기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12.3 내란 사태 터지고 나서는 아무래도 지금 전국의 중심은 내란 제압, 윤석열 구속, 윤석열 파면 여기에 중점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내란 진상조사단이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 군대 리스트랑 비슷해요. 예. 뭘 잘해. 그 사람만 시켜. 그러니까 우수 의원상을 주고 아니 왜 이런 거 안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근데 왜 또 이건태 의원을 갖다가 또 지금 본인도 그 쿠데타 계엄령에 트라우마가 있으실 텐데 또 데려다가 또 써먹고 검도기에 써먹고 또 써먹고 지금 법률 대변인까지. 기회를 뭐 자주 주시면 저야 아주 감사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후원 계좌 올려달라고 그러는데요. 네. 화면 상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하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신협 131-022-251063 화면 상단에 있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내란의 정의. 아마 최근에 들어서야 내란의 정의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해 안 됐잖아요. 예.
처음에 계엄령이 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좀 미친놈 아니야? 네. 이 시대에.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사실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건태 의원의 윤석열 내란의 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무력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승부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팔을 얻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해산시키고 그래서 전두환처럼 전두환 국보위 있잖아요. 국보위를 다시 만들어서 장기 집권, 종신 집권 체제로 가려고 한 정말 얼척이 없는 그런 시도였던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영구집권이었다. 네. 대표도요. 조국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 만나서 그 이야기 했어요. 윤석열이 군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꾀한 사건이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의원님도 지금 그 당시에 계엄령 내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꽤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3일이니까 21일 예. 지난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도 믿기세요? 꿈 같아요. 꿈 같죠. 네, 꿈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이성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제 목 옆으로 칼이 싹 지나간 거잖아요. 이 위기를 넘겼다는 게 정말 꿈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밀접하게 현명하게 움직여 주셨고 또 우리 보좌진들이 그 로턴대 호래에 몸을 던져가지고 시간을 보내줬고 또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그 마음속에 민주화가 이미 돼 있어가지고 차마 국민들한테 총칼을 못 썼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 친위 쿠데타를 빨리 제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거든요. 네. 진상 규명은 지금 꽤 되고 있는 편인데 책임자가 처벌되면서 또 진상 규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저도 의원님한테 드리는 하소연인데 이제 계엄 트라우마가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네. 뭔가 완전 무기력해졌고 네. 제 삶이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이게 아직도 꿈과 생시 같고 행동 거지에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고 약간 우울증 오려고 하고 전 국민이 똑같은 비슷한 걸 겪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빛의 혁명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긴 한데 아무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의 의도는 뭐였는지 이걸 지금 진상 규명 조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궁금한 게 지금 민주당도 제보센터 열어놓고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 제보 많이 들어옵니까? 제보는 이제 우리 진상조사단은 주로 박선원 의원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박선원 의원님이 이제 국정원 차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쪽 전문가고 그래서 박선원 의원님하고 추미애 단장님 중심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보는 제보일 뿐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해. 예. 검증해야 되고 무조건 다 던질 수는 예, 없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량도 많아질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진상조사단 등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검증된 것들만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발표를 하면 곧장 그게 수사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도 공조본이죠. 공조본도 우리 민주당의 발표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결국엔 민주당도 공조본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월에 8일 9일 날 계룡시 구룡대 골프장에서 707 간부와 골프를 쳤다. 예.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 박선원 의원이 저 주장을 하셨는데 그 8월 7일 8일 이때 707 부사관들하고 골프를 쳤다. 그리고 실제로 그 김용인 전 장관이 대통령이 부사관들하고 골프를 치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대통령이 있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때는 부사관들하고 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게 다 계엄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거의 그렇게 확신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골프를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예.
외교를 위해서 쳤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전부터 치기 시작했고 예. 또 골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러 면에서 보면은 뭐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도청 방지가 좀 가능한 측면도 있고 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냥 나중에는 윤석열이 골프를 좋아하는데 트럼프 들러대면서 거짓말 하나 보다 했는데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계엄과 연관이 있더라 이거잖아요. 707 특임단의 부사관들하고 쳤으면 그건 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그러니까요. 설명이 안 되죠. 실제로 707 특임단 이번에 투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전 조사하면 저건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군 친화적인 뭐 카퍼레이드를 2년 연속 한다든지 휴가 때는 군부대를 간다든지 이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이게 계엄을 내릴 때 군인들의 어떤 존경 군인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냐라고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그죠. 모든 쿠데타는 결국 군이 일으키는 거고 그 무력을 동원해 주는 그 사단장인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사령관들의 협력 없이는. 그래서 그 작업을 골프를 치면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그 삼청동 안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서 군 장성들을 10여 차례 이상 비밀에 사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이제 경호처장 때부터 저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경호처장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됐죠. 연영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 네 명은 거의 고정 멤버로 여기에 한 명이 넣거나 빼거나 하면서 10여 차례 이상의 안가 모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수세에 몰리니까 이걸 한 큐 해결하기 위해서 계엄 얘기를 계속했고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안가에 모이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야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으면 뭐 저렇게 자주 만나겠습니까? 그게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 김용현이가 국방부 뭐 장관 관저나 이런데 원래는 명단에다가 사람 이름을 써야 되는데 손님 그 대부분은 계엄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안가에 이제 저 사람들이 올 때 안가로 바로 안 들어오고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초등학교에 일단 차를 세워 내리면 경호처 차량을 보내가지고 태워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뭐 친목 모임이었으면 그렇게 보안 유지할 필요도 없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이때부터 이 안가에서 주요 사령관들 모여가지고 이게 설득도 하고 결심하게끔 하고 뭐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도 보니까 저 안가를 술집 바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제보가 있었다고 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더니 사실인 걸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박정희처럼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이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성공 그렇죠. 확률이 그냥 90% 이상이 권력자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데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운이 좋았어요. 뭐 하여간 국민들 위대한 국민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제압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윤석열이 결국은 유신의 잔당 같아요. 박정희의 잔당이 전두환이고 전두환을 존경하는 이 윤석열. 그래서 이게 DNA나 정신의 이 맥이 결국 그 독재의 그 맥을 그대로 받은 유신의 잔당, 유신의 유물, 유신의 괴물 이런 사람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퍼즐은 어느 정도 맞춰지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하면 할수록 또 조사가 되면 될수록 이게 굉장히 큰 계획이었고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갈수록 고싸고싸해요. 갈수록. 그렇죠. 예, 갈수록. 이게 성공했더라면 그 다음부터는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오늘 이제 저희가 법사위를 했는데
저희하고 국민의힘 의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실제로 누구나 체포될 수 있었고 그중에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현실적인 인식을 하는데 국민의 의원들은 정말 실망스러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아이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계엄 문건에 군병원 확보라는 게 있어서 인명살상 유혈 사태도 대비한 듯하다. 네, 추미애 단장님이 네. 저 말씀을 하셨는데 계엄 문건에 저게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결국 군과 민의 충돌 상황이 벌어지면 대규모 유혈 상태가 되고 그럼 환자를 후송해서 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저런 사태가 됐으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를 받고 뭐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아마 2만 달러 정도로 급전직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개도국이 되고 완전히 아시아에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그 일본이나 중국이 볼 때 속으로는 고소하게 생각하겠어요. 망한 거죠. 네, 완전히 망한 거죠. 나라가 이 국군이 한참 올라갔는데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처참하게 국군이 꼬라박히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게 진행 중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안 참을 거고 그러면 그 빌미로 계엄령 또 내릴 거예요. 무한반복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이참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윤석열이를 체포하는 게 제일 먼저다. 네. 다른 걸 다 떠나 윤석열 체포되면 한덕수 손 든다. 이 과정인데 어쨌건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내릴 때 27분 지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실패 첫 번째 요인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드러나는 전모를 보니 준비는 정말 치밀하게 했구나. 네. 실행이 안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내란 사태의 스모킹건일 수도 있는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정, 예. 사살, 예. 다음에 NLL 백령도 작전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는 계엄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 사변 이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무인기를 평양상공에 보내고 그 무인기 보냈을 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날 제가 국방부 가서 국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용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주면서 북한이 방금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평양상공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봤죠. 국방부 입장이 뭐냐 그랬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냈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무인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백령도에서 K9 자주포를 300발을 쐈는지 200발을 쐈는지 최근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또 이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거기 이제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북한군에 대해서 미사일을 포격해가지고 타격 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휴전선에 선전전에서 도발을 유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전시 사변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했던 흔적들이에요. 예. 그때는 파편적으로 봐서 이게 계엄하고 연결된 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명징해요. 예. 이게 계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얼개는 이런 거예요. 동의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계엄령을 내리려고 했던 게 12월 하순쯤 되는데 김건희 특검, 명태균 게이트, 김용현 탄핵 등이 다가오니까 좀 더 빨리 내린 게 12월 3일이다. 예. 대충 여기 동의들 하시더라고요. 예. 윤석열은 정권이 민주당으로 가든 국민의힘으로 가든 결국 퇴임 후엔 처벌받는다. 예. 그래서 내가 처벌 안 받는 방법은 쉽게 표현하면 영구집권하는 거다. 북한을 빌미로. 예.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북한을 이용하는 정권이에요. 그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용공 정권.
그리고 그 북한군을 도발해서 북한군이 우리를 때리게끔 만드는 게 이게 우리를 군사적으로 불이익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 이적죄입니다. 그래서 이적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외환죄까지. 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거기는 외환 유치죄가 성립되는 거고 그다음에 북을 도발해서 북한군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일반 이적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노상원이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별도의 조직은 그게 물론 이제 내란 쪽에 공범도 되지만 형법에 보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있어요. 내란 목적의 범죄단체를 조직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수사하면 다 처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감장에서 제가 이제 국방부 차관에게 지금 그 블랙 요원들이 그날 이제 어떤 임무를 받고 무기를 가지고 다 배치가 됐을 텐데 블랙 요원이 다시 온대 복귀했느냐. 다 블랙 요원들이 다 현장으로 또 온대 복귀하고 무기가 다 회수됐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의원들이 했더니 12월 4일 날 다 온대 복귀 조치가 됐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자기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역이 아닌 민간인 블랙 요원이 있느냐 했더니 그건 없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안해요. 있다고 답을 못하죠. 블랙 요원이라. 네. 그래서 뭐 계속 우리는 그걸 따져 물을 건데 그래서 뭐 청주공항을 오늘 전현희 의원이 그걸 이제 자기가 당시 제보를 받았다고 묻더라고요. 천주공항을 그 요원들이 공격하는 임무를 받았는데 그게 임무가 아직 중지하라는 임무 종료 지시를 못 받았다. 그걸 빨리 확인해서 임무 종료 지시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청주공항 접수가 북한군인 거죠? 아니 그 우리 블랙 요원들을 시켜서 마치 그러니까. 북한군이 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게끔 했다는 거죠. 북한군 역할을? 예. 참.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미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어마어마한 일에 어마어마한 게 계속 붙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확인하신다고 국방부 차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잘 되고 있지? 이게 아닐 거잖아요. 윤석열도 김용현을 통해서든 직접이든 간에 노상원 등을 만났을 또는 보고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높죠. 그리고 노상원이가 점집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살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무속 정권인데 그러면 무속을 좋아하는 김건희하고도 연결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김건희가 소개해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뭐 김용현과 노상원이 군 소론벌에서 친할 수도 있지만 김용현이 노상원을 그렇게 신뢰하고 노상원의 말을 듣고 하는 관계를 보면 노상원이가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로부터 어떤 신임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무속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개연성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탈해서 웃고 황당해서 웃고 저는 제가 살면서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제가 겪어본 가장 황당한 사건이고 분노스러운 사건이고 어렸을 때 5.18은요. 어렸을 때인데 막 학교 안 가니까 좋았고요. 그때는 동네에서 막 그 주먹밥 나르고 뭐 그런 느낌이었지 지금 어른이 돼서 느끼는 가장 분노스럽고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전두환마저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할 때 국무회의 정식을 열고 뭐 국무회의장에 뭐 총칼을 든 군인을 배치했을 망정 열고 의결 자체를 밟아서 그다음에 장관들 부서를 받아가지고 포고령 발표하고 이런 형식적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은 국무회의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장에 그 국무위원들을 모으게 해서 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 절차를 한 게 아니라 간담회장에 불러가지고 개별적 의견을 물어보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에요. 이 국무회의를 안 열면 그 계엄 절차가 전부 무효예요. 불법이고. 그다음에 부서가 없으면 그 대통령은 문서로서만 국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서가 없고 포고하는 그 포고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헌법책을 찾아왔는데 김철수 교수님 헌법책에 그건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뭐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던 것 중에 그 실제로 지금 윤석열 탄핵 분위기랄까 이런 거는 22대가 열리면서 법사위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예. 막 탄핵 막 하고 이 네. 과정들이.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에 이성윤도 수거 대상 이렇게 헤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맥락은 뭐냐면 자기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은 일단 명단 리스트에 정확하게 넣는 거예요. 예. 300명 다 수거 대상이 아니라.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법사위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수거 대상이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제 바로 옆에 이성윤 의원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수거 대상이 이거 살해 대상이라고 그랬더니 죽을 뻔했어요. 수거라는 게 시체 수거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거 뭐 검사 출신이시면서 예. 그죠? 이건태도 수거 대상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저는 좀 살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팩트 체크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계엄이 국가의 공식 조직이나 명령 개통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비선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 계엄날 아침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공간에 비밀 손님이 노상원이었다. 그 실제로는 그 707 특임단 같은 데는요. 어떻게 보면 무력 들러리 쓰는 느낌이고요. 예, 예. 실제 핵심은 정보사가. 예. 지금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한동훈 사살설이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우리 총수가 제보 받은 내용,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내용이 사실일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 노상원이 김용현 전 장관을 아침에 계엄 당일날 아침에 만났다는 것은 그 중요한 순간에 만났다는 것은 노상원이가 핵심이란 얘기죠. 노상원이가. 그래서 노상원이가 이제 그 북을 가장해가지고 북한군을 가장해서 엄청난 짓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핵심은 윤석열의 모든 행위를 네가 이 시나리오를 누가 짰는지 아마 노상원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조국 대표도 아니고 한동훈이었어요. 예. 한동훈을 사살해야만 계엄 자체가 정당성이 예. 있고 예. 국회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기도 하고 와, 근데 이런 계획을 짠다는 게 노상훈의 수사가 아주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윤석열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에요. 예. 야,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을 지금 아직까지는 체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25일 이후에 출석 요구를 해서 그걸 안 들으면 이제 체포영장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 수사? 그래서 오늘 이제 공수처장께 그걸 물었는데 아이고 오늘 공수처장이 이제 뭐 실언을 했는데 본인이 진심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 10시에 이제 윤석열 내란 소개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기한 시간을 내주셔서 나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엄청 나오라 했어요. 아니 피의자 윤석열이지 무슨 대통령께서 기한 시간을 내주셔서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혼났어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현실은. 혼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출석 요구를 2번이나 거절하면 불응하면 그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된다. 그래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시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편을 안 받더라도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 출석 요구라고 하는 게 법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꼭 문서를 꼭 전달해야만 출석 요구가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전화 통화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피의자 윤석열하고 직접 수사관이 전화해가지고 출석 요구를 해라 전화로.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빨리 헌법재판관 3분을 오늘 청문회가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26일 날 아마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이제 그 절차는 마무리될 거고 빨리 헌법재판소에 보충을 해서 파면이 빨리 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체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체포영장 요건을 지금 제가 판단에 갖춰줬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안 나오면 공수처는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서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받으면 집행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바로 집행 들어가서 집행할 때 이제 공수처 공조원의 수사관들하고 언론 카메라가 같이 들어가서 집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공수처장의 결단만 있으면 예. 당장 내일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을 하면 공조본이나 공수처가 지금까지 빌드업했다. 예. 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을까 봐 최대한 출석 요구도 하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체포가 되는 순간 사실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탄핵이 기각돼도 불가능하잖아요. 예. 아이,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경호처가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군사 시설이나 공무상 비밀을 보관하는 시설은 그 기관의 장이 승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서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뭐 안보에 중요한 뭐 위해가 없으면 승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뭐 근데 그걸 이유로 승낙을 안 했거든요. 근데 체포영장이나 영장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원 행정처장께 물었거든요. 만약에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그거 불법 아니냐 그랬더니 법 취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취지의 답이죠. 그러니까 경호처가 만약에 체포영장도 거부한다면 그건 형사소송법에 피해갈 도리가 없는 거니까 그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다중의 이력이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되니까 경호처라고 하는 조직을 이용해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호처장부터 입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경호처 직원들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현행범이에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 국민 분노는 안 보이고 뭐 대통령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자기들 직을 걸어야 돼요. 네, 자기들 또 구속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좀 진척이 안 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약간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하고 아직도 윤석열 신병 확보를 못했다. 21일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도 더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긴 많이 하지. 기자회견도 하고 관저 앞으로도 가고 뭐 불러다가 뭐 묻기도 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자들이 국무회의에 없었더라도 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다 공범인 거예요. 내란 진행 중인 현행 내란 수계를 못 잡게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법률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 관련한 현수막 문구 불허한 거 있죠? 불허했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거 이재명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쉽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저게 이제 실무자 업무 담당자는 저거 안 된다, 불법이다, 사전 선거 운동이다. 그렇죠. 대선 선거 운동이 돼버려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선관위 사무총장이 저 실무자의 판단은 법률에 대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해가지고 저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집을 기세가 보이자 법률 대변인 명의로 브리핑 논평을 냈는데 저건 뭐 저렇게 했으면 직권남용이고 현수막은 분명히 불법 현수막이 맞다. 이제 이렇게 논평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걸 뒤집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거 이제 현수막을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걸 불법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어차피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거니까 너 자신 있으면 걸어봐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또 선관위 직권남용을 고발하고 뭐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1심 유죄 나왔을 때 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역마다 이재명 대표 1심 나와서 마치 끝나긴 한 것처럼 걸었잖아요. 되게 스트레스이긴 하더라고요. 보는 입장에서. 근데 실제로 그게 여론에는 안 먹혔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 대부분 알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조사 재판받고 이러는 게 정치 탄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게 지금 자기네 정당이 배출한 내란 수개가 아직 체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성 한마디 없이 있다가 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건 모르겠고 네.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을 왜 못 걸어? 이러고 있으면 여론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갑재 그 전 올간조선 편집장이 저걸 이제 짚어가지고 아니 이재명이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고 있냐 이 정말 한심한 친구들아 이런 취지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희 이제 현수막이 걸린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야 이재명 대표가 대단한 모양이다.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오늘 권성동이 한 말이 사실 이거거든요.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을 뛰어넘는 광란의 청산이 벌어질 것. 이게 사실 두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놓고 이제 속마음을 그대로 이제 실토를 하고 있는 저 세력들인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런 현수막을 보게 되면 일단 기분이 엄청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약간 포악하게 만들어. 첫 뻔뻔한 놈들. 우리는 아니까. 아직도 우리가 대장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증거 하나 안 나와. 선거법 위반 사건도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유죄 판결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히 유진교 사건은 좀 무죄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걸 떠나서 내란 사태가 일어났으면 본인들이 죄송합니다. 먼저 그것 자체도 안 하는 거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죠. 아니 공당이라고 하는 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당을 운영하다 보면 그중에 당원 누군가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고 반성하고 그 잘못을 시정하고 없애고 이런 작업을 해야죠. 이 당은 아니 자기들의 1호 당원이라는 윤석열이 내란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내란 사범에 대해서 계엄은 잘못됐다고 그래요. 불법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러면 불법 계엄을 한 자를 탄핵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건 또 반대를 해요. 이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정당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정당. 그러니까 그 알량하게 국민 한 10몇 % 이렇게 지지한다고 살아있는 정당이 아니고요.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TK 자민련으로 완벽하게 몰락을 할 겁니다. 저 상태 그대로 가면. 그렇죠. 네. 네. 그간 투표장에 안 나왔던 젊은 세대들 투표장에 엄청 나갈 거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선거가 바로 목전에 와 있지 않다는 거. 대선은 어떻게 보면 목전에 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알겠습니다. 자, 그 한덕수 탄핵을 대략 금요일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던데. 오늘 이제 발의했고요. 26일 날 보고하고 그러면 이제 그 탄핵안은 보고하면 그로부터 24시간 부터 72시간 내에 투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절차가 좀 그렇게 돼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해야죠. 정략적 미스죠. 시간을 좀 많이 깨먹었죠. 정무적 좀 미스죠. 정무적 미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한덕수 총리를 고발까지 했는데 내란 공범으로 고발까지 했는데 정부를 총리도 탄핵하고 막 탄핵하면 결국 이제 국무회의 구성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정무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돼서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아니 뭐 특검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오니까 저는 안 되겠다. 좀 늦었지만 빨리 탄핵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이번 주말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나오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 뭐 전에 나왔던 안 그 5명 한꺼번에 탄핵할 수도 있다.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우리도 써야 되는 예, 거죠. 예. 질질 끌려가는 순간 저쪽이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할 거. 언제 계엄이 있었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알겠습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법사위와 내란 진상조사단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이건태 의원님. 참 내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검사 출신이란 느낌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마음 좋은 그냥 변호사 이런 느낌이 강하신 이건태 의원님도 올 연말에 가기 전에 후원금이 다 차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목소리만 크게 내면 와 잘한다 하고 사람들이 후원금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주연 뒤에는 항상 죄연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팀워크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저는 최고가 이건태 의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화면 상단에 화면이에요. 채팅창 말고 신협 131-022-251063 이건태 후원에 후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새날 시청자분들한테 가족분들한테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새날 가족 여러분 아이고 반갑습니다. 12월 3일 날 저는 그날 택시 타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면서 오늘 내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참 국회의원 됐는데 이제 앞으로 험한 삶을 살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국회의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에 만날 때도 서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